강세장일 때 2005년도에 코스피가 54% 가까이 올랐는데 예. 코스닥은 87% 올랐고 과거에도 보면요. 코스닥이 마지막 과열이 나오고 장이 끝나거든요. 2017년, 18년도에도 반도체 랠리였지만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는 코스닥의 신라젠, 예. 셀트리온 예. 뭐 해가지고 바이오들이 엄청 오르고 예.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는 안 그렇잖아요 아직. 예. 왜 안 그러냐면 대형주 랠리가 안 끝나서 그래요. 반도체 랠리가 끝나면 그러면 코스닥이 불을 뿜는 장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국내 주식 보면요. 반도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 조사해 보니까 한 달 동안 상승률을 봤더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4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사도 될까? 전서방? 저도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네. 어렵죠. 네. 반도체가 저희 업계에서 한 500억 이상 버신 분이 계세요. 증권사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인데 그 형님이 저한테 예전에 얘기했던 게 저희가 나 하이닉스 투자해서 네. 220전, 218패, 2무 그런 베테랑 형님조차도 반도체 투자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왜 어렵냐면 네. 반도체는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사면 필패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만 하더라도 2023년에 7조 7천억 손실 났었잖아요. 하이닉스 망하고 이게 SK 그룹의 유동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럴 때 샀으면 그게 5만 원이었거든요. 5만 원이 지금 몇 배 나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가 왜 어렵냐면 다들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난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이고 그래서 뉴스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와, 올해 얼마 벌 것 같아. 지금 주가가 얼마 돼서. 제일 어렵죠. 네, 그러다 어렵죠, 보니까 이 포모로 이렇게 말려들기가 제일 쉬운 게 사실 반도체예요. 그래서 그 2021년에도 96,000원 갔을 때 딱 그때 12만 원 리포트가 나오는 걸 보고 그래? 12만 원인가? 또 들어갔다가 이제 물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리셨던 분들이 막 이렇게 물타기를 하다가 계속 빠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전무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제 단가가 67,000원인데 저는 본전만 되면 무조건 털고 나올 거예요. 그랬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사야 되는데. 그죠? 그럴 때 더 사야 되는데 왜 털고 나오고 싶어요 하면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반도체 맞아요. YOY 마이너스 40%. 근데 23년에는 적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반도체를 투자할 때 저는 5년의 평균을 내보잖아요. 5년의 평균을 내보면 반도체도 영업이익률이 15%가 넘어요. 그런데 15%가 넘는데 어느 해 너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너무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3년에 7조 7천억 적자하다가 이번에 하이닉스가 또 떼돈 버는 거잖아요. 하이닉스가 지금은 SK 하이닉스죠. 예. 하이닉스가 SK로 넘어갔던 게 2011년도에 SK텔레콤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치킨 게임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LG 반도체하고 현대 반도체였는데 SK가 가져갔잖아요. 예. 당시에는 LG전자가 다시 인수할 수도 있다 얘기만 나오면 LG전자 주가가 막 급락했을 때. 그래서 LG그룹에서는 우리 절대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걸 한 3조 가격에 사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태원 회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비관적일 때도 사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투자하실 때는 늘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삼성전자 14만 원 가고 하이닉스 70만 원에서 방송 보니까 계속 이익 잘 나온다는데 그거는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면 돼요. 반도체는 특히나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었던 해는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2018년도가 수익이 역대급 제일 많이 나왔을 때 하이닉스가 20조 7천억, 삼성전자가 58조 8천억 막 이렇게 나오면서 역대급 이익이 나오는데 주가는 빠졌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반도체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하이닉스는요 20조 7천억 나오던 게 그 다음에 2조 7천억 나와요. 마이너스 85%가 났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하이닉스 주가가 50% 이상 올랐고 삼성전자 주가 4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지금이라도 반도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으셨다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예전에 23년도에 2차 전지할 때도 지금 안 사셔도 6개월 뒤, 1년 뒤면 이 가격에 사실 수 있다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 정도 됐을 때 올해 안에 저는 지금 이 가격보다는 10% 이상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좋다 할 때 사시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었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영업이익률이 피크 칠 때가 5점이거든요. 이번 지금 1분기 1, 2, 3도 너무 좋잖아요. 이미 다 확정이에요. 왜냐하면 고정거래 가격으로 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을 증권사에서 얼마 예상하는 거는 거의 그대로 나오든가 아니면 스팟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고평가액이 좀 더 나오기도 하고 그럴 건데 1월 달에 들어와서도 스팟 가격이 현물 가격이 더 올라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4월 달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약간 고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반도체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4월 실적 발표할 때 그때 아니야 7월 달 EQ도 더 잘 나온대. 그러면 가지고 계셨다가 7월 달에 발표할 때 파시고 지금은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나는 팔아야지.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증권업에 오래 계셨으면 또 슈퍼개미 같이 좀 약간 자산 많은 분들 많이 봤잖아요. 네. 그분들 투자 스타일이 어때요? 내 주변에 이제 찐 예. 슈퍼개미들이 좀 있거든요. 예. 하나 말씀드리면 한 가지 스타일만이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희한한 스타일들도 있어요. 약간 동전 주식 모아서 슈퍼개미 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플레이를 진짜 잘해서 슈퍼개미가 되신 분도 있고, 워런 버핏 하면 우리가 맨날 가치 투자의 대가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치 투자 개념은 아니에요. 네, 워런 버핏이 찰리 멍거를 만나서 투자를 하시면서 스타일이 좀 바뀌셨거든요. 바뀌시면서 굉장한 모멘텀 플레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러실 건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워런 버핏이 은행주, 그 다음에 항공주 날려버리죠. 그리고 금광 주식 샀었잖아요. 그러다가 3개월, 6개월 딱 지나고 보니까 이번에는 금융위기 사태로 가는 게 아니네 하면서 다시 팔아버리죠. 그게 모멘텀 플레이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플도 한참 나중에 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애플은 2016년에 지금 사신다고? 나이가 드시더니 이제 좀 총기가 떨어지셨나 보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은 이렇게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은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그냥 사놓고 나면 계속 올라간다. 근데 워런 버핏이 스티브 잡스가 살아계실 때는 안 샀어요. 어떻게 보면 워런 버핏이 테슬라도 안 사잖아요.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CEO 리스크가 있다 보는 거네요. 네, 오히려 현재긴 한데 약간 이 변덕스러울 수 있는 그런 걸로 CEO 리스크를 오히려 보셨던 거고, 팀 쿡은 믿을만 하다고 해서 리스크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주변에 슈퍼개미들 보면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도 정말 주식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면 나만의 스타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야구 선수로 뭐 이대호 선수도 있고 옛날에 김주찬 선수도 있고 이용규 선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찾는 것 중에서 내가 모멘텀이 맞다. 그 모멘텀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익 모멘텀 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테마 모멘텀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쪽이 어쨌든 이 정도 상승률이면 2026년에 그러면 반도체 말고 좀 다른 주도주 좀 보시는 거 있으세요? 그래서 반도체가 상반기까지 좀 이어지면 반도체가 이제 랠리가 끝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도주가 얼마나 강하게 갈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논리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시총이 1300조가 됐잖아요. 800조, 500조 됐어요.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가 450조, 뭐 400조 왔다 갔다 할 때 하이닉스가 80조에서 100조 뭐 이랬었는데 지금 800조, 500조가 됐거든요. 그러면 합산은 1300조 됐죠. 그런데 우리 같이 제가 기관 펀드를 많이 운용할 때 기관 주식형 펀드는 비중을 90 이하로 못 낮춰요. 순수 주식형 펀드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할 때는 얘를 채워 넣어야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모멘텀이 끝났다 싶으면 얘를 팔아야 되죠. 근데 팔아야 되는데 주식은 90% 이상 채워야 돼요. 그래서 뭘 채우지 하는데 지금은 1300조가 됐다는 거죠. 1300조가 돼서 10%만 팔아도 130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뭘 사야 되지 하는데 특히나 약간 중소형주 장세가 되면 이번에 올라가는 중소형주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강세장일 때 2005년도에 코스피가 54% 가까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87% 올랐고 과거에도 보면요. 코스닥이 마지막 과열이 나오고 장이 끝나거든요. 2017년, 18년도에도 반도체 랠리였지만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는 코스닥의 신라젠, 셀트리온 뭐 해가지고 바이오들이 엄청 오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그렇잖아요, 아직. 왜 안 그러냐면 대형주 랠리가 안 끝나서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 랠리가 끝나면 그러면 코스닥이 불을 뿜는 장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아마 저의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니 근데 짝수에는 코스닥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홀수해의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이요. 98년 이후로 보면 홀수해에는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이 39.7%예요. 연평균 40%가 나요. 그럼 1년 하고 1년 쉬고 이것만 반복해도 그게 사실 청기 누설인데. 근데 짝수해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7.6%이래요. 와, 짝수에서 다 까먹네요. 짝수에 다시 다 까먹어요. 그래서 홀수에 돈 벌고 짝수에는 지켜라.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는데 그래서 2023년도에는 2차 전지 랠리로 또 좋았죠. 그렇죠. 엄청나죠. 그래서 2024년이 됐을 때 제가 웬만하면 4월 달까지 코스닥은 이제 다 비우세요. 했던 이유가 짝수에 저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년도에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1% 났어요. 근데 2차 전지 주식은 뭐 마이너스 70% 해서 짝수에는 조심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너무 대형주 랠리로 그냥 홀수해가 다 지나갔고 지금 짝수해가 됐는데 코스닥 시장이 되게 차분하잖아요. 아직까지. 따박따박 아니 코스피는 1.5% 올라가는데 코스닥 뭐야 0.3% 그쵸. 좀 답답한 흐름인데 이 코스닥의 랠리가 상반기에 좀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한 7월 달까지 코스닥 랠리가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매를 미리 맞고 하반기가 다시 강세장으로 돌아서면 그 하반기에는 뭔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러면 야 금리 인하가 가속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리가 인하가 가속화되면 바이오한테는 무조건 좋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바이오장이 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20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 보면 2020년 코로나 장에서 BBIG 빅7이었잖아요. 빅7이었다가 삼성전자는 왜 못 올라와 6만 전자 그러다가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 구제금을 주고 사람들은 못 나오니까 노트북 구입하고 하면서 반도체 랠리가 오면서 반도체가 확 오르고 대형주장이 끝나니까 21년도에 다시 빅7 종목의 B가 배터리 그리고 또 BB에서 B가 바이오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뭐 삼성바이오도 있었고 셀트리온도 있었고 한데 뭐 코로나 치료제 백신 하면서 셀트리온이 또 날라가죠. 그리고 인터넷 게임이었는데 인터넷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삼성전자의 하이닉스의 고점은 21년 1월 2월에 나왔는데 네이버 카카오의 고점은 6월 7월 8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가 한 번 더 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익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조방원이 이익 모멘텀이 없이 올라갔느냐 보면 이익 모멘텀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선방산이 반도체에 이어서 한번 다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작년에 뭐 조방원이라든지 피부미용 엔터 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반도체 랠리에 얘네들 왜 이리 못 가지? 그럴 수가 있는데 기존의 주도주가 반도체에 이어서 한번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미국 증시도 봤더니 크리스마스부터 지금까지 그 나스닥이나 S&P는 안 올랐잖아요. 러셀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논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엔비디아 시총이 뭐 4,500조? 근데 엔비디아 조금만 팔면 중소형주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소형주가 왜 강세장의 끝에 오냐면 처음에는 뭔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장이 빠졌잖아요. 위기 때문에. 코로나도 그랬고 22년도 페드가 고금리 올렸을 때도 그랬고. 근데 아니 위기 상황에서 중소형주 사면 안 되죠. 대형 우량주 먼저 사야 되죠. 그래서 항상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고 2009년도에는 그때는 70주 장세, 차화정 장세 이게 전부 대형주였어요. 그러고 나서 70주 차화정 끝난 게 2011년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2012, 13, 14, 15년 박스피 속에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요. 바이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식료 날아가고 네, 맞죠. 화장품 날아가고 중국 소비 모멘텀으로 그랬던 것처럼 이 시장의 그 수급의 논리가 대형주 랠리가 끝나면 반드시 이제 중소형주 랠리로 가고 중소형주 랠리가 끝나고 나서 장이 이제 부러진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주도주는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대형주가 이렇게 한번 돌고 그 다음에 중형주가 한번 돌고 그때쯤에는 다시 이제 다운 사이클로 한번 가고 그러면 다운 사이클 때는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락하는 그 시작에 사야 되느냐 아니면 한 1년은 쉬고 해야 되냐 아니면 다시 하락 좀 왔을 때 매수해야 되는 좀 어떤 시그널들이 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그널들을 많이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저희는 하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면 그때부터는 일단은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분할 매도를 했더니 뭐야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익숙하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에 10명 중에 7명, 8명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0명 중에 10명이 다 두려워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100% 오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 1400 찍고 올라올 때 제가 3000 넘어간다고 했던 이유가 10명 중에 1명 저 포함해가지고요. 모두가 다 두려웠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7명 정도, 8명 정도가 다 장을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참 꺼내기가 너무 민망할 때, 그럴 때가 거의 이제 고점에 다 와가는 국면인데, 제가 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기술적 신호도 있는데, 그걸 보면 일단은 4월에서 5월 달에 단기 고점이 좀 될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부터 좀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식은 찬바람 불 때 사가지고, 더워질 때 팔고, 또 찬바람 불면서 하고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5월에서 한 7, 8, 9월까지는 레버리지 포지션 좀 줄이시고, 내가 수익이 많이 났는데, 수익도 좀, 이익 실현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현금을 잘 못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손해본다는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뭘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1년 5월 달에도 주식 다 팔아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돈을 다 찾아가시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그걸 후회한 게 22년 5월 달에 다시 증시가 이제 2,605 빠졌길래 자, 이제 다시 주식 하셔야 됩니다 하고 돈 가지고 오세요 했더니 10명 중에 9분이 전부 다 유튜브 보고 개인적으로 다 주식을 사서 또 손해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돈을 좀 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주식은 불과 같은 성질이라서 주식으로 번 돈은 땅에 묻어라.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집도 사시고 아니면 내가 정말 10년, 20년 동안 유럽 여행 한번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 분들 돈 좀 주식 이익 실현하셔가지고요.
유럽 여행도 좀 갔다 오시고, 그게 아니라 계좌에서 내가 뭔가 포트폴리오로 좀 위험 관리하고 네.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2021년도 여름에 그래도 아니 뭔가 주식을 사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녹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때 그러면 KTNG 사놓으세요. 배당주 나오면서 주가 고배당 안정적인 주고, 거. 네. 아, 메커리 인프라 같은 그런 거네. 그런 거죠. 그거 사놓으세요 했는데 그 주식만 유일하게 안 빠지긴 했었는데 그래서 고배당주로 좀 가시든지 아니면 지금은 5월달쯤 되면 예. 그때는 10년 채권 ETF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최근에 그 채권 장기채에 투자하는 거 하셨다가 손해 보신 분들 많잖아요. 많죠, 특히나 많죠, 미국. 많죠. 예. 올해 5월쯤에는 채권 ETF 같은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장이 뭐 출렁거리고 그런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확 떨어지고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배당 주식이나 채권 ETF로 5월 달에는 그쪽 비중을 좀 높여 놓으시는 게 하나의 위험 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상승 이렇게 오면은 막 5천 뭐 더 이렇게 말도 많이 하는데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아무리 장이 좋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또 확 꺾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좀 안전하게 좀 대비하는 것들을 좀 많이 장치를 달아놔라 또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좀 투자하면서 아 내가 레버리지 같은 것도 없애야 되고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